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이후 해외 방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돈벌이 등을 미끼로 한 낯선 이들과의 접촉은 반드시 주의해야 하고 우리 정부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늘이 높고 맑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지만 올해는 청명한 가을 하늘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들어 잦은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역시 흐리고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긴 연휴가 끝난 첫 월요일, 여전히 흐린 하늘이 비를 뿌립니다. 시민들은 우산을 쓰고 젖은 거리를 걸으며 각자의 일상으로 향합니다. 애국가 가사에 등장할 만큼 맑고 푸르던 가을 하늘. 올해는 좀처럼 보기가 힘듭니다. 최근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이 머물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북상했고 북서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10월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고 이번 주 역시 전국에 비가 내리거나 흐린 날이 이어질 걸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는 날씨 상황이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주요 수치예측 모델들이 일요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깊게 내려와 우리나라를 덮을 걸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 아침 기온이 연천과 철원 등 중부 내륙은 3도, 서울은 7도까지 뚝 떨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주 기온은 크게 낮아지겠지만 10월 내내 흐렸던 하늘이 찬 공기와 함께 비로소 제 빛깔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밤사이 제주 서귀포의 최저기온이 25.5도를 기록하면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늦은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서귀포에서 열대야가 발생한 건 지난 6일 이후 8일 만으로 전국적으로도 가장 늦은 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으로 올해 서귀포에서는 79차례, 서울에서는 47차례 발생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정부의 주요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관련해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10조 원으로 줄이라고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연구개발비 삭감으로 피해를 본 과학기술계에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지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10조 원으로 맞추라는 그런 지시를 과기부가 받습니다. 네, 누가 지시했습니까? TF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셨습니까? 네, 기억났습니다. 지난 2023년 과기정 통부는 다음해 주요 R&D 예산안을 25조 4천억 규모로 마련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 이후 최 전 수석이 삭감을 지시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이후 21조 9천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이 과정에서도 대통령실 입맛에 맞는 분야 위주로 증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의 미국 순방 이후 글로벌 R&D 필요성이 강조됐고 관련 예산 확보 논의가 있었던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보고로 설득했지만은 다소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로 답을 한다면 끌려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 부총리는 R&D 삭감과 관련해 과학기술계에 사과의 뜻도 밝혔습니다. R&D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리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KT 측이 일부러 조사를 방해한 정황에 대해 정부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통해 KT가 허위 자료 제출이나 증거를 은닉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KT 측이 서버 폐기 시점을 지난 8월 1일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위로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KT 측의 사건 초기 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가 정식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등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KT 아연국사 화재로 큰 피해를 겪었지만 통신망 이원화가 미흡해 유사시 대규모 통신망 마비 우려가 여전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인프라 위험 대비 분야 감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주요 통신 사업자들이 보유한 유선 회선 3,729만 개 가운데 31.6%인 1,179만 회선은 이원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감사원은 상위국사 직접 수용 회선을 중심으로 대규모 통신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등급 분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카이스트 황희종 교수 연구팀은 인공지능이 다양한 정보를 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 데이터 증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지와 글처럼 서로 다른 데이터를 일부러 엇갈리게 섞어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특정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통해 인공지능이 어려운 데이터는 더 집중하고 품질이 낮은 데이터는 보완하는 등 각 정보의 신뢰도를 스스로 판단해 학습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영상이나 음성 등 특정 정보에만 의존하던 기존 기술과 달리 다양한 정보를 균형 있게 학습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측 성능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가야 고분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관리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야트막한 구릉. 사적 제341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으로 1세기에서 5세기 금건가야 지배계층의 무덤들입니다. 다른 고분군 6개와 함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재작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큰 고분군 7개를 통합 관리할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 출범했습니다. 2년 전 세계유산 등재 이후 가야 고분군 관리를 전담할 통합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고분군이 경남 등 3개 지역 7곳에 걸쳐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각 지역이 통합관리기구를 유치하려는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진통 끝에 경남 등 광역지자체 3곳과 김해 등 기초지자체 7곳이 경남 김해 기구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어려움 끝에 첫 발을 내디딘 관리재단은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등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이라는 지위에 걸맞게 보존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국내외 홍보, 관광 콘텐츠 개발 등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관리재단에서는 세계유산에 등재된 7개 가야 고분군에 대해서 체계적인 과학적으로 통합보존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가야사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구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못지않게 중요한 건 철저한 관리 감독. 이번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범은 세계유산 등재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의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작업의 첫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YTN 임명준입니다. 충남의 대표 관광지인 예산 예당 저수지에 전망대와 농촌 체험마을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출렁다리 등 기존 명소와 어우러져 체류형 관광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저수지 인근에 사과 모양을 한 거대한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1일 문을 연 예당호 전망대입니다. 높이 70m에서 내려다보는 탁 트인 전망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우선 규모가 너무 커서 놀랐고요. 다음에 경치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하고 좋은 추억 만들고 우리 애들하고 좋은 추억 만들고 해서 가겠습니다.
전망대 바로 밑에는 숙박시설이 자리 잡았습니다. 쌈채소를 수확하며 농촌 체험도 하고 가족과 함께 여유를 만끽하며 하룻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각종 체험시설은 빼놓을 수 없는 즐길거리입니다. 지난 2019년 개장한 이곳 예당호 출렁다리는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열차를 타고 저수지를 돌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고 기구에 매달려 시원한 바람을 가르는 짜릿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예당호가 복합 체험형 관광지로 거듭나면서 지난 추석 연휴에만 5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예당호 저수지의 관광지 개발이 좀 되면서 많은 손님들이 유입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좋고 그리고 즐길거리, 볼거리가 너무 많아져서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예산시장과 덕산온천 등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숙박 단지까지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을 꼭 방문해 주셔서 예산의 맛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전망대와 농촌체험 숙박시설이 들어서면서 충남 예산 예당호가 체류형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일 방미길에 올라 미 재무장관과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한미 관세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3,500억 달러, 약 502조 원에 달하는 현금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미국 측에 그 문제점들을 다 설명을 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미국 측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면서 정부도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일 방미길에 오릅니다.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기금 IMF 연차 총회 참석을 계기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담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이 우리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 논의를 거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밝혀 이번 회담에서 한미 통화 수합 체결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났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다시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 전 실무 차원에서 최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위기와 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CNN은 한미가 협상 과정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지만 지난달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건으로 사태가 복잡해졌다며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향방이 불확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주말 새 미중 간에 상당한 소통이 이루어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경주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주 금요일 급락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반등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중 간에 상당한 소통이 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한국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t was a mistaken attempt to try to gain leverage before the two leaders meet in Korea in October. It was a miscalculation, but we are communicating now. I am confident that we can move forward.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100% 추가 관세는 11월 전에는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중 긴장이 상당히 완화됐다면서도 중국의 히토류 통제는 자유세계 전체의 공급망과 산업 기반의 바주카포를 겨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협상에 열려있지 않다면 미국 측에선 중국의 히토류 통제 조치와 동등하거나 더 공격적인 지렛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단 미중 모두 확전을 자제하고 대화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습에
지난주 금요일 동반 급락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세계 190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인 이번 워싱턴 세계은행 IMF 연차 총회의 이슈도 미중 보호무역주의 문제가 지배할 전망입니다. 베스턴트 장관이 이번 기회에 미중 협상 파트너 간의 다수의 실무급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한국 경주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 의제 사전 조율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기술 발전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끄는지 연구한 3명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수상자 일부는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주인공이 된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교수와 프랑스 경제학자 필리프 아기옹 교수. 두 사람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년간 함께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과거의 것들을 대체하면서 경제가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과정, 이른바 창조적 파괴를 이론적 틀로 삼았습니다. 아기용 교수는 이때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개방성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I'm not welcoming the protectionist wave in the US, okay? And that's not good for world growth and innovation. 하윗 교수는 수상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을 막는 독점을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했습니다. Of allowing too much unregulated monopoly power in various sectors in recent years, and that's had a somewhat stifling effect on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despite the tremendous advances that we have seen. 또 한 명의 공동 수상자인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인공지능 AI와 로봇이 노동력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저출생 현상이 불러온 노동력 부족을 우려했습니다. It's in Europe, it's in China, it's in Japan, it's in South Korea, it's everywhere because people aren't having babies and they weren't having babies 10, 15 years ago. So the cohorts that are coming into the labor force now are smaller than they used to be. 경제학상을 끝으로 올해 노벨상의 주인공들은 모두 정해졌습니다.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현대차 그룹과의 배터리 합작 공장에 필수 인력 파견을 재개하며 공장 건설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LG 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직원들은 추석 연휴까지 한 달간의 유급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구금됐다가 풀려난 인원들을 대상으로도 출장 의향을 파악하는 등 출장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재 출장에 나선 임직원 전원은 단기 상용 비자 소지자로 전자여행 허가 소지자는 단순 미팅이나 행사 참석에 한해서만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동해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추진 과정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사업이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원 개발 역사는 무수한 지고지난 역사의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동해가스전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추진 과정에서 절차라든지 소통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충분히 공개할 만한 자료가 있었음에도 자료를 공개 안 한 것이나 액트지오 선정 과정에서 이슈가 있었다면서 투명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가 올해 안에 그룹 계열사를 80여 개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정신화 대표는 주주 서한을 통해 취임 직후 132개였던 계열사를 1년 반 만에 99개로 줄였고 연말까지 80여 개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열사 감축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이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지난달 카카오톡 업데이트 직후 거센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주주 여러분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깊이 유념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생 피살 사건을 비롯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폭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가족이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전국 각지에서 빗발치자 경찰은 현지에서 피해자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상대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가족이 캄보디아에 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비슷한 신고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20살 A씨는 6월 태국으로 출국한 뒤 넉 달째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8월 10일쯤 가족과 마지막으로 통화하면서 살려달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추적한 통화 당시 위치는 캄보디아 프놈펜 주변이었습니다. 8월 달에 부모가 통화가 이루어져요. 캄보디아라고 하면서 그들 지금 멤버이 연락이 안 되네요. 캄보디아 프놈펜 쪽으로 일단 추적이 됩니다. 정확한 위치에 저희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경북 상주에서도 30대 남성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중순 출국했는데 며칠 뒤 가족에게 연락이 와 2천만 원을 보내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주에서도 20대 남성이 캄보디아에 감금됐다가 가상화폐를 주고 풀려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는 등 아직 알려지지 않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21년 4건에 그쳤던 한국인의 캄보디아 납치 신고 건수는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교민 등을 상대로 한국인 범죄 피해자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처럼 최근 돈벌이를 미끼로 우리 국민을 캄보디아로 꿰어낸 뒤 납치, 감금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행차 방문한 경우까지 무차별적으로 범죄 조직의 손길이 뻗치고 있는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출입국 과정에서 범죄 조직의 개인정보가 흘러간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데요.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8월 친구들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여행을 떠난 A씨는 입국 다음 날 중국어로 쓰인 수상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높은 급여와 숙소 제공을 조건으로 콜센터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마치 A씨를 아는 것처럼 콕 집어 외국인만 근무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딱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메시지가 딱 들어오냐고. 이런 문자를 받은 건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온 지인에게도 같은 문자가 발송된 겁니다. 당시 수상하게 여긴 A씨 일행은 문자에 답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캄보디아에서 돈벌이를 미끼로 한국인 납치 감금이 잇따른 사실을 알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일행이 3명이 갔는데 2명한테 그 비슷한 메시지가 왔어요. 얘네들이 정보를 어디서 그걸 입수를 했느냐.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꿰어내는 기존 수법과 달리 여행기 같아 먼저 접촉해 온 건데 출입국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범죄 조직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해외 여행하시는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갖고 범죄라든지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안내해주고 조심시키는 거가 지금 현재로서는 급선무 아닐까 싶어요. 전문가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에 응하는 순간 유출된 개인정보를 발판으로 행해지는 범죄의 수렁으로 빠져 헤어나오기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0월 14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